724의 옥서울 타임즈쇼 2023년 6월 20일 이널리 럼프식 디커플링에서 CFR 이든영 디리스킹으로 CFR VOA, BBC, DW, 블룸버그, 알자지라, 포브스, 인디펜던트, AP, 세운영, 김태우, 김길선, 이코노미스트, 휴먼 스토리, 머니스웨거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종교, 역사, 사회문화, K-팝, 우크라이나, K-팝, 영국 남자 한미 의사, 주원, 프리덤, 타이완 플러스, 케이블 엔터테인먼트, 아이고밭 이런 제목이고요. 주원, 저는 뭐 이 친구가 몬스터엑스라는 건 들어봤는데 이 친구가 메인 보컬인지도 몰랐고요 저는. 근데 이제 아이브하고 같은 중소형 중소 기획사라고 하네요. 뭐 그렇고요. 뭐 어쨌든 자유, 누나가 자유 얘기했죠. 케이블 엔터테인먼트,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봤나. 여기 차트 말고 또 스포티파이 차트도 있지만 저는 유튜브 차트를 중심으로 본다. 교차 편집, K-팝에서 이제 에스파 특집을 했죠. 저는 이러한 견해, 모사비트린 같은 경우는 향후 여태까지 10년간 퍼포먼스가 주도했지만 향후 10년은 우리 에스파처럼 레드벨벳처럼 가창력이 좋은 팀이 주도한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펴주셨는데 일리가 있죠. 유행은 한 10년마다 바꾸니까 또 가창력을 중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유행이 바뀌어질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수영미학 관점에서, 상상가치론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거죠. 종합 엔터테인먼트라는 거죠. 그래서 딱 곡이 좋아야 된다. 예를 들면 과거에 70년대 락이 유행할 때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쪽으로 유행할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수영미학 상상가치론 입장에서 팬들에게 상상력, 꿈을 주어야 된다. 예를 들면 BTS나 블랙핑크가 오늘날 인기가 있는 것은 꿈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꿈을 계속 어떤 팀이 계속 BTS나 블랙핑크가 계속 꿈을 독점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죠. 또 다른 팀들이 급부상할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팀들이 새롭게 등장할 때는 항상 보면 새로운 꿈을 준다. 예를 들면 BTS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걸그룹이 이렇게 전성시대가 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다수 K-팝 팬들은 여성들이 다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 아이돌을 좋아하고 여성 팬들이 여성을 좋아하는 경우는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전반적으로 좋았을 때 특히 뭐 춤도 잘 추는데 가창력도 좋고 그러면은 더 인기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과거에 가창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인기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뭐 춤만 잘 춘다 그래서 물론 또 반드시 인기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트렌드가 어떤 쪽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AI 시대에는 퍼포먼스가 계속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관점이 있지만 또 다들 퍼포먼스를 잘하면 그 가운데서도 공연을 많이 할 텐데 삑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들도 고려해야 되겠죠.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크라이나 팀에 대한 여전한 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타이완 이따가 얘기하고, 이거는
후쿠시마. 그 다음에 고기 많이 드시고 함유 의사 콜레스테롤 음모론. 이건 음모론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아이고밭. 그 다음에 이제 경제 CFR 돈 되는 상식 귀금 휴먼 스토리 월스트리트저널 AP 이코노미스트 내용 브레드 TV 오토기어 머니스웨거 다우월드 코인사이더 그 다음에 WK 블룸버그 안뉴스. 여기서 인드라는 한국 자의익 파쇼 찌라시 경제를 무시하고 있고요. 연준의 2% 목표 CFR에서 역사 미래. 그래서 포인트는 2%라는 것이 어떤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우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다. 38선처럼 얼마나 우연스럽게 뉴질랜드 경제 세계 경제 비중에 비춰서 뉴질랜드 경제 비중이 매우 작은데 뉴질랜드에서 갑작스럽게 2%를 하는데 이거를 영연방 국가에서 자주 채택하고 미국에서 채택하게 돼서 오늘날 2% 벤 버냉키가 연준의장이 채택함으로써 이것이 오늘날 공식화된 것인데 반드시 2% 그게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CFR이 얘기했죠.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죠. 지금 현재 연준 역사인들아 얘기했죠. 고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나중에는 이제 연구 부채 이렇게 간다고 했죠. 아직 연구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 협상이라는 떡밥을 계속 던지고 있지만 전 근본적으로 부채 협상을 없애야 되는 거. 부채 한도, 그러니까 부채 협상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부채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 근본이자가 사라지듯이 부채 한도라는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고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론 관점, 인드라 세계 최초 후기 신자유주의론, 연구 부채 기반, 달러 체제 관점에서 볼 때 부채 한도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순리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성장이 중심인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주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제 저는 하반기에 금리 동결될 걸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때렸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연준의 어떠한 이것이 나름대로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 계속 강조하는 금리 인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올 하반기 연준을 금리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틀리면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금리 인하는 올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휴먼 스토리. 이 친구가 뭐 600억 뭐 주식 시가지만 600억 부자인데 29살에 600만원으로 장사 시작해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점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 방식이 좀 특이한 게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점 내는 게 여기서 이렇게 재료 수급하고 그러니까 재료 납품하고 그다음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데 하고 가맹비 뭐 이런 걸로 장사하는데 이 친구는 참 신나게 맨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에서 절감을 한다 이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 가게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인테리어비다 가게 바꾸던 또 수억 원이 들거든요. 깨지거든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수억 원 빚지면서 또 하게 되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매장, 그러니까 신설하는 매장이 아니라 기존에 장사 안 되던 분들이 업종을 바꾸려고 할 때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게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이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인테리어와 기존의 어떤 시설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업종을 바꾸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어요. 이런 경우 만약에 성공적이라면은 새로운 프랜차이즈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 부모가 목사인데 상가에서 교회하다 보니까 IF 맞이해가지고 교회도 망할 수 있다. 네. 임대료 못 내서 쫓겨났다 이거죠. 네. 마인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인이 파비가루도 내가 막 그 강인이 에이전트가 얘 뭐냐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경우도 볼 수 있고, 이성모 그래서 많은 추측들이 됐는데 저는 뭐 이럴 때 이성모가 한국의 원탑 기자이기 때문에 이성모 기자 정확성을 더 저는 중시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때 한국에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이렇게 좀 경험이 많은 해설자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스페인이나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 팬들이 강인이가 라리가를 떠나니까 되게 울상이에요. 지금 막 생제르만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아요. 네, 당연하죠. 부에노세바도 그래도 부에노세바 같은 경우는 이태리지만은 베니스에서 나폴리 가는 거나 베니스에서 미넨 가는 거나, 제가 미넨에서 베니스 가는 열차 타본 적이 있어가지고 비슷할 것 같아요. 미넨 향후에도 있고 나폴리. 그렇다. 가짜 뉴스야 이거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단지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가짜 뉴스들이 보면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한 것 같아.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들고 이 가짜 뉴스도 상당히 배우의 어떤 국뽕으로 위장한 어떠한 뭔가 이데올로기적, 이념적인 그런 면도 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돈도 벌고 뭔가 한국에서 나쁜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어떤 그 메콩시파르나 반쪽 정운을 위한, 쭝공을 위한, 북한을 위한 뭔가 반쪽 밀당을 위한 어떤 그러한 국뽕,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VOAC가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단지 돈만 버는 게 아니다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준이가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뭐 한준이의 정치적 의도에, 정치적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과거에 뭘 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신경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2019년까지 다 뭐 춘공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어준이 방송 나갔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 뭐 어준이 방송 나간 국힘당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크게, 한준이 같은 사람은 크게 정책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샘 알트만도
트럼프 때는 트럼프적인 것 같다가 또 이쪽 이든영이 되니까 이든영 쪽이고, 원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뭐 한준이 또 뭐 저 아르헨티나 메시 때문에 또 이런 것들에도 괜히 이렇게 바람 넣는 것도 있는 거지. 제가 볼 때 그냥 한준이 역시도 이렇게 그냥 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축구 좋아하고 쩐 좋아하고. 그래서 좀 보면 되고요. 최신우님 어서오세요. 가쿠트님 어서오세요. 크게 중요하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이제 맨유나 이 생제르맹이나 카타르 구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EPL 같은 경우 만약에 맨유 카타르가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상위권 팀들이 상당수가 아랍 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은 뭐 축구의 나라 영국을 아랍이 점령하는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게 윈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아랍 채권 수쿠크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데가 영국이거든요. 금융 면에서.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이러한 아랍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투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맨체스터 시티나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맨유나 맨시티에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맨시티가 촌동네인데도 런던 못지않게 굉장한 삶의 질이 올라가고 고용 효과도 크고 다른 영국 지역에 비해서 좋다 이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사우디가 뉴캐슬에 투자한 거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쪽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영국에서 가난한 동네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런 동네에 투자되는 거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카타르가 메뉴를 인수하는 거 보니 있다. 메뉴 인수하는 게 제일 낫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그 카타르가 이왕 인수하는 거 웨일즈 쪽에 하나 인수해 주는 게 더 어쩌면은 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웨일즈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겠냐 이거죠. 만약 한국으로 치면 이런 거죠. 사우디가 1조 원을 들여가지고 한국에 투자한다 이거예요. 환영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대구에 투자한다, 광주에 투자한다, 전주에 투자한다. 생각해 보세요. 고용 효과가 엄청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서 이게 결국은 나름대로 국유본 귀족들 간의 거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카타르 국왕이 또 영국 유학했죠. 부자 1위 이런 건 이제 이거 아니면 만수르나 이 카타르 국왕, 뭐 사우디 국부펀드 이러한 데가 실제 1, 2, 톱10에 드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죠. 주식 부자가 세계 부자 순위다 이거죠. 근데 이 시가 주식 부자가 실제로 부자냐? 라는 데선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부자와 주식 부자는 또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냥 요건 요렇게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그 뭐 패션 가문이죠. 프랑스 1위 재벌 그룹. 이제 이 그룹이 이제 유럽의 재벌들이 한국 재벌들과 유사하죠. 이 패션 재벌의 가족 식사는 현다이 시절 왕회장 시절의 가족 모임, 식사 모임을 떠올리게 만드네요. 어떻게 됐지? 근데 이제 장녀가 런던 전경대학 출신이고
막내가 MIT 출신. 그래서 양적으로 이 재벌 집안도 고음을 드러났구나 할 수 있겠고요. 첫째와 막내. 그 다음에 지안누카 바치, 인싸. 뭐 돈 많으면 뭐하냐, 인생을 즐겨야지. 그래서 즐기는데, 이렇게 사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시면 되고, 젊었을 땐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꼭 이렇게 사는 삶이 인드라 꿈은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부럽죠. 근데 저는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옴시티 미치코 카쿠라고 이제 양자역학 나오면 꼭 나오는 분하고 이제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모처럼 네옴시티에서. 그래서 홍보한 거고, 네옴시티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적인 프로젝트인가. 담수 문제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물 부족, 브레드 TV, 메시아닉 주 방송이죠. 그래서 향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물 부족 때문이다. 이미 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전쟁이 긴박한 데가 있다. 하나는 지금 나일강을 둘러싸고 하류 지역인 이집트와 수단이 한 편을 먹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디오피가 한 편을 먹어가지고 어떤 물전쟁 직전이다. 또 한 군데는 그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이에 물 부족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 이란 동남부 지역은 이란인들이 주로 사는 데가 아니라 이쪽 동남부 지역은 또 이란족이 아닌 그 이란이 다민족 국가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그 소수 민족들이 주로 사는 데인데 5년 전부터 물 부족에 시달린 나라 해요. 그래서 맨날 폭동이 일어나는 데가 동남부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간과 이란 사이에서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6.1 전쟁, 그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던가 해서 그것도 결국은 물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다. 굉장히 핫한 지정학적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다리뜨나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한국이 물 부족 국가다. 그리고 제가 수십 년 전에 이제 의원 5급 노동 담당 비서관일 때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6급 환경 담당 비서관이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흥씨 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 알아? 우리나라가 무슨 물 부족이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물 부족 국가로 선정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유엔에서 잘못 인용한 거다. 물이 부족하진 않지만 또 한국인이 물을 많이 쓰죠. 전 세계 3위,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전 세계 3위. 근데 2050년경 가면은 물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점점 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 지역이 훨씬 더 아열대 특징인 우기, 건기가 뚜렷해지는 날씨가 되면서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한국의 수도료, 전기료가 싸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교통비, 수도료, 전기료는 굉장히 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싸요. 월세도 비싸다지만 일본보다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나 일본보단 싸요, 한국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이 국부펀드, 이게 발정 놓으면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 무능부패 수꼬통 매국노 반쪽노미 때 만들어진 건데, 투자공사, 이게 이제 한국의 외환보유고 일부를 이렇게 활용한다 라는 건데, 맨날 까먹기만 하는데 호구예요, 호구.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이런 싱가포르 국부펀드 이런 데는 흐름을 잘 타. 그만큼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한국의 이 국부펀드는 내가 강조했잖아. 정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 한국투자공사 이 사장은 철저하게 감사해야 돼요. 완전 호구야. 제가 볼 때 그냥 없애는 게, 난 이 투자공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투자공사를 없애고 저는 이건 적폐라고 봅니다. 반쪽노면이 만든 적폐라고 생각해요. 그냥 연기금만으로도 충분하고 투자공사 이건 없애고, 대신에 지금 한국의 은행이 감당을 못하니까 외환 관리도 될 겸 신용성 안이 좋다고 생각해요. 신용 보증하는 거죠. 지금 유조선 같은 거 한쪽 커다란 거 만들 때 은행이 단독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용하기가 되게 액수가 크거든요. 이랬을 때 이러한 것들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외환위기로 번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공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외환을 활용해서 신현성적 아이디어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지금 얘네들은 작년에도 문전비 때도 수백억 원을 까먹었어요, 이놈들이. 난 투자공사, 한국 국부펀드, 이거는 내가 볼 때 완전 호구짓이다. 없애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낭비다. 혈세다. 혈세 낭비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없애는 게 낫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별개로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영어도 되는 것 중요하지만 다른 인터뷰를 보세요. 좀 이렇게 외신하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심각하게 그냥 막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적극적이고 웃으면서 이렇게 싹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못 하고 있어. 항상 이렇게 심각하고 뭔가 답답하게 얘기해요. 불신을 처리한다 이거죠. 인터뷰가 하는 방식이 글러먹었다. 안 하는 위안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런 것들을 글로벌에 더 좀 더 세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근데 이런 식의 인터뷰를 되게 딱 보기에도 재수없게 생겼잖아. 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세계화 실패했다. 그래서 세계화 경제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 성장이 되면, 제3세계가 성장이 되면 저절로 민주화가 된다. 민주주의가 된다. 자유화가 된다. 그런 도식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3세계 투자가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되면 그냥 저절로 자유화가 된다.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예,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좌익 파시즘이 강화됐죠. 예, 후퇴됐단 말이야. 제가 볼 때 민주주의가 후퇴됐어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20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시즘을 더 강화시켰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라는 것은 거의 제3세계인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영국서부터 그랬거든요. 예, 영국서부터 자본경제로 이행한 영국이나 독일, 일본, 미국 다 예외 없이 저는 경제 발전한다고 곧바로 자유화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정치 자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본론 관점에서는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대 국유본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게 지연될 수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자유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무력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게 지연되고 있죠. 만약에 최우선순위가 홍콩이 문제였다면 홍콩은 즉각적으로 독립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저렇게 된 거고, 그래서 국유본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죠. 우선순위하고 연관된 건데, 인도의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인도.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초점은 과거에는 러시아였는데 지금은 중국이잖아요. 쭈꽁. 지금 쭈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인도라도 그렇고 인도의 경제 발전을 원한다 이거예요. 인도의 경제 발전을 원하니까, 경제 성장을 원하니까 인도에게 나름대로 관대하다고 말이에요. 인도 경제 성장이 돼야 우리에게도 전 세계에 다 이롭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돼야 돼. 인도의 경제 성장이 되려니까 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세력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하면 무언가 인도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도 눈 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것은 마치 여태까지 쭈꽁에서 온갖 인권 유린이 있어 왔지만 쭈꽁 경제 성장이 되어야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쭈꽁의 인권 탄압, 여러 가지 쭈꽁의 파시즘적 행태에 대해서 눈 감았던 것과 유사하다 이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내부 요인으로 본다면 경제 성장이 돼서 곧바로 자유화가 진행되지는 않고 계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나타나서 이렇게 권력 교체가 계속 진행되면서 어떤 가치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마치 저는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단계 정도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도 경제, 지금 현재 인도 경제 수준에서, 인도의 경제 수준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에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고, 인도 경제 수준에서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어떤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인도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인도 경제라면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라는 면이 있어요. 마치 쭈꽁이에서 쭈꽁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의 자유와 언론 자유, 정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야. 종교의 자유가 쭈꽁이 지금 것들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 정도는 기본 아니냐 라는 면을 쭈꽁에서 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쭈꽁행 체제에 대해서 이 파시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반면에 인도는 지금 현재 중국만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쭈꽁보다 훨씬 더 자유화가 돼 있는 거죠. 물론 인도 지금 정치권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 이거죠. 100%를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서 자유화의 그런 어떤 정도도 그 어떤 거는 들어와도 되고 어떤 거는 너무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늦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경제 발전도에 따라서 그러한 자유화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화 조치가 나름대로 국기본에서도 내심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누군가 그걸 이론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면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걸 고려하면 뉴욕타임즈는 세계화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단기간의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여전히 세계화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로 볼 땐 그렇게 보일지라도 길게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처럼 그러한 길이 온다 이거죠. 한국이 오히려 예외적이죠.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자유화가 된 국가가 오히려 드물어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다를 게 없다. 다만 한국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보이는 거고 다른 나라는 정상적이거나 조금 느리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저는 세계화가 실패했다. 그런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공적이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면교사가 필요하죠. 트럼프 같은 요즘 친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각 나라마다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파시즘 국가로 파시즘 시민으로 나간다면 문제를 야기시키겠죠.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질문 주셨는데 번지가 크게 인수했다. 이거는 저는 쭉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세계 7대 곡물 메이저, 5대 메이저, 4대 메이저 대다수가 이제 유대자본 이죠. 카기는 유대자본 아닌데 또 거기에서 운영자가 또 유명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모두 죄다 곡물 선물회사는 죄다 유대인이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곡물 선물 회사들이 모두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악명을 떨치는 편이었다 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세계 이러한 그 광물, 그다음에 자원, 에너지 이런 어떤 상품 거래소는 전 세계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시카고고 다른 하나는 런던인데
여전히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여당이 런던이고 야당이 시카고다 이거죠. 예를 들면 북한의 우라늄 그런 걸 거래한 데는 런던 시장이지 시카고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또 곡물 선물하는 이들이 대체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융성했을 때 같이 이렇게 뜬 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점점 사멸해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거 왜 국유본이 안 없애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방송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때가 있는 거죠. 얘네 없앤다고 다른 어떤 곡물 메이저가 들어오는데 얘네들하고 다를 게 있냐 라고 또 반문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곡물 선물이라는 것은 농산물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해소를 위해서 선물 시장을 만든 건데 오히려 선물이 현물을 움직이는 오히려 가격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죠. 이러한 시장이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둘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이 있다고 해요. 선. 이들을 전부 다 악마의 기업이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선한 기업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들 기업들이 그래도 여태까지 유지하는 것은 나름대로 선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과 합법 영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선을 넘어버리면 망하는 거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살아남는 거고요. 문제는 국유본이 앞으로 계속 그 선을 점점점 이전보다 더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이런 정보들이 까발려지기 때문에 선이 지킬 수 있는 선이 점점점 높아질 것이다. 특히 이 곡물 선물 업체들이 뭐 조세 피처에 본사를 둔다든가 기후 대응과 정반대로 뭐 아마존에서 오히려 친환경이 한답시고 뭐 하는데 오히려 그 나무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탄소를 더 많이 배출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패 문제를 늘 야기시키기 때문에 선을 계속 넘고 있다. 여태까지 합법이 있을지언정 그 선을 점점점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 통폐합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단 곡물 시장뿐만 아니라 저는 광산 시장, 원자재 시장도 갈수록 저는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광산 시장, 원자재 시장, 이런 곡물 시장 이런 것들을 국유원이 방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원이 힘이 있다고 무조건 이러한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오는 거죠. 국유원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말이죠. 명분이 필요해요. 국유원도. 더군다나 이전까지 어떠한 세계 권력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명분이 있는 그러한 세계 권력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국유본이라면 명분 없이 움직이면 오히려 국유본의 권력을 자체를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명분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명분 있게 대처해야지
힘 있다고 무조건 없애버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얘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다만 하나 이제 뭐 저는 유전자 변형식품 GMO 맞죠? GMO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경운동가들이 얘기하는 만큼 GMO 유전자 변형 음식이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과학적 검증을 받은 주장인지, 저는 특히 이러한 의학 음모론, 의학 건강 음모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다. 과학적 검증을 받아야 된다. 후쿠시마처럼 과학적 검증 없이 무조건 나빠 그런 것들은 광우병처럼 미친 파쇼적 발상이다. 과학조차도 안 믿잖아요. 뭘 믿고 막 굶어 죽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아르헨티나 체게바라 백날 얘기했죠. 쿠바 쿠데타, 인간 도살자 체게바라, 아르헨티나 출신, 페른 정부. 그다음 오토기어 이런 것들은 오토기어님 얘기는 간단해요. 지금 그 일각에서 테슬라가 평정했다 이거죠. 슈퍼차저로 충정소. 그러면 현대차도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제조업사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굳이 받는다면 표준 모델로 SK가 내세웠는데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지? 현대차 자동차 업체가 타격받는 건 아니고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아요. 오토기어님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일각에서는 이제 현대차 큰일 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안 되고 오토기어님 말씀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테슬라가 나름대로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전기차 분야에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하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쪽 전기차 분야에서는 계속 이 테슬라 기준으로 간다 보고 있고, 스페이스X 그러니까 우주 개발 분야도 계속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이 있지만 블루링크, 베이조스, 어쨌든 이것도 계속 스페이스X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분 미만 뭐 이렇게 저도 했어요. 뭐 한전에서 돈 아낀다. 그다음에 이거는 해당하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기곰 또 이태리 이제 치실 이거는 또 이렇게 성능 시험하는 것도 이분이 잘하죠. 소비자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주식은 뭐 인드라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코인과 참 그냥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인드라가 이 부기본과 비트코인, CIA, 블랙록 그런 얘기는 했다 이거죠. 인드라가 할피니까지. 근데 할피니가 속한 회사가 이 블랙록과 관련이 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T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CFR 지옥에서 돌아오는 게임 디렉터, 알자지라, 백색나무, 테드, 블룸버그, 신박과학, 인디펜던트, AI 뉴스.
CFR에서는 이제 AI도 이러한 데이터 센터, 인드라가 얘기했죠.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생체 메모리 분야다. 데이터, 생체 메모리 분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지금 연구가 계속, 지난번에도 이제 그 재료를 실리콘 대신 갈륨이나 다이아몬드, 갈륨 다이아몬드 합성으로 하는 연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전력 낭비를 줄이자. 전력 낭비를 줄이면 그만큼 기후 대응에 이바지 된다 이거죠. 이런 좀 관점들의 연구가 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가 쌓일 텐데 무한정 데이터 센터가 언제까지는 한계가 도달한다 이거죠. 생체 메모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오픈 AI에 대해서 이 담당자 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홍보 책임자하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인터뷰가 하나는 이제 여성분이고 오픈 AI 홍보 담당처럼 나왔고, 다른 한 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분인데, 후자인 분이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쪽 여성분은 웃지 않으면서 얘기하고, 뭔가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굉장히 일하는 게 재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이라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확실히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자신 있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0가지 이렇게 사람 얘기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왕이면 막 목소리 높이는 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죠. 인터넷도 막 목소리를 막 높일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들으면 상대방한테 옳은 소리라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막 이렇게 인드라가 괜히 귀 만지고 코 만지는 거, 이런 것도 상대방한테 불안감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다든가,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이는 게 좋겠다. 무바요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좀 이러한 그 공식적인 어떤 데서는 이왕이면 저야 그냥 자유로운 해적 방송이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인터뷰에서는 좀 더 웃는 낯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고서 얘기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서 돌아온 게임 디렉터, 문피아 소설이고요.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알자지라에서 그 AI 규제 토론하는 건데, 흥미롭게도 이분은 런던 출신인데 있는 곳은 시카고, 런던, 시카고, 뉴욕. 재밌죠? 인드라가 AI 분야에서 샘 알트만은 중립, 예를 들면 이쪽은 구글은 자유좌파, 일론 머스크는 자유우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 이렇게 딱 구도가 잡혔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만약 우리 파시아 푸딩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처럼 자해 파시아 맹꽁 시파르 중꽁이 AI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인류 사회는 이를 막을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1-3P는 항상 얘기하니까 슈퍼 AIG 시대 대비 인간인지 AI인지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EU AI 법안에 있죠. 원칙이죠. 그 다음에 선거 때처럼 가짜뉴스, 딥페이크에 대비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가짜 음모론 이런 거 보면 이런 딥페이크, 이런 인공지능 같은 걸 활용해서 가짜뉴스를 유포시키고 있죠. 한국에선 자유파시즘 이런 걸 잘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 홍콩 시대의 안면 인식 기술처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면이 있겠죠. 지금 맹꽁 시파르가 킬빌에게 우리에도 이렇게 이 AI 기술을 전수해 달라.
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러면은 킬빌이 허용할 것인가? 이것은 이따 얘기할 그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그런 어떤 사이에서 범주에서 AI가 중요한 기술인데 어디에 속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픈 AI 정도면은 줘도 된다. 찐꽁이기. 왜냐하면 찐꽁에서 반드시 맹꽁 C8가 반드시 AI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 예, 준다면 반드시 일으킬 거 아니야. 제가 국일본이라면 주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맹꽁 C8은 파시오 정권이기 때문에 AI 범죄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이미 일으켰고요. 근데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어. 예, 그거 주면 예, 범죄를 일으키겠죠. 저 같으면 줄 것이다. 제가 국기본이면. 예.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단기적으로 오면은 인류에게 나쁘지만 장기적으로 오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AI 뉴스 이거는 이제 텔아비브에서 둘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샘 알트만과 일리아 수츠게버가 인터뷰했어요. 재밌었어요. 일리아 수츠게버가 훨씬 더 친구가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뭐지? 샘 알트만은 사실상 이제 정신이나 언론인이 됐고 이 친구는 아직 정치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네요. 자, 월드코인 분당에 있죠. 홍채. 그래서 월드코인에 관심 있는 분은 분당 서현역에 가시면 돼요. 사실 제가 어제 오늘 가려다 말았어요. 그냥 안 갔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집에 이틀 동안 집에 있었어요. 그다음 메타버스에서 이제 이 주커버그가 갑자기 로봇 얘기를 했죠. AGI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월드코인에서 비판받는 주로 된 비판이 홍채 데이터 소스를 얻는다 이거죠. 홍채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디에 써먹겠나? 의외로 써먹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어떠한 그 시야가 모든 인류가 똑같지 않거든요. 이런 다양한 홍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걸로 어떤 비약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지금 챗GPT4가 텍스트 위주라면 홍채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시각적인 또 다른 혁신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월드코인이 돈을 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언 브레머 테드라는 테드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강연인데 이언 브레너 이 친구가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죠. 쟤는 타임지가 이렇게 찌라시가 됐나? 저 미국 타임지. 그래서 인드라가 타임지는 미국 언론지 중에 유일하게 찌라시로 취급하잖아요. 얘 왜 이러나 했더니 이제 유라시아 그룹. 이름도 유라시아야. 유라시아주의가 그 러시아 유라시아주의거든요. 이게 90년대 후반에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데이비드 록펠러가 CIA를 축소시키면서 정보기관을 축소시키면서 나와가지고 애들이 만든 게 민간 군사 조직, 민간 군사 회사, 민간 정보회사 이걸로 만들어서 옛날에 좀
안 좋은 일 한다 이거죠. 저는 비판적입니다. 얘들이 하는 것 치고 제대로 되는 게 별로 그렇게 저는 긍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더더군다나 이 친구가 이 미국 우선주의, 이게 미국 파시즘, 넘프식 위파쇼, 미국 퍼스트, 나 뭐 쭈꿍몽이나 미국 우선주의나 환빠나 일본 제국주의, 흥룡해주의나 뭐가 달라 저한테.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좌우익 파시즘으로 봐요. 이언 브레너가 이 친구가 굉장히 좌우익 파시즘에 기초한 그런 지정학을 주장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논리적으로 까는 거 이전에 그냥 심정적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해요. 사실 까놓고. 근데 이제 그냥 싫은 건 싫은 거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옳은 건 옳잖아. 또 이 친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유명세를 치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가 있냐? 지난 20년 동안 국외본의 어떤 개념이, 세계 전략이 딱히 잡히지 않았다. 헨리 키신저의 말에도 나왔던 것처럼 딱히 개념이 잡히지 않는 데서 이런 친구들이 득세를 한 거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정립이 되면 이런 친구들의 얘기가 점점 그냥 음모론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얘네가 이런 걸 주장한다고 해서 정론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친구들은 브레드스키나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마치 국위본 책사처럼 여기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무슨 뭐 빅테크 아닌 기업이 뭐 이렇게 영화 찍습니까? 과거에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얘기지. 지금 뭐 기술 냉전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기술 냉전 시대면 기술 냉전 시대를 얘기할 건데 뜨려고 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기술 냉전 시대가 아니에요. 신제국주의 시대지. 하여튼 간에 친구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낮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평가를 잘했어요. 들을 가치가 없다. 일론 머스크가 얘 얘기 딱 그러면서 얘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네. 한마디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자유우파예요. 위파쇼가 아니라. 내가 일론 머스크를 늘 얘기하지만 이 친구 일론 머스크는 자유우파예요. 보면 이 친구는 약간 위파쇼, 좌우익 파쇼의 성향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